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고영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운데 엄청 추우시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헤어스타일로 한 10년째 지냈기 때문에 웬만한 더위와 추위에는 사실 적응을 했거든요, 피부가. 네, 인간이 적응력이 무서워서 다 적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적응했는데도 오늘은 조금 춥더라고요, 모자를 안 썼을 때.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들으실 수 있고 하시는데도 직접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셨으니까는 제가 이렇게 일방향으로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궁금하신 거라든가 혹은 조금 빨리 끝내면은 뒷부분에 같이 말씀 나누는 그런 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하기 또 쉽지가 않으니까 오셨으니까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최대한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처음에 이제 강의 제안을 받고 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원래 갖고 있던 커리큘럼에서 1시간 반 정도로 두 번을 했을 때 이렇게 불가피하게 압축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드리는 게 좀 제일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 1시간 반의 메시지는 이제 이걸로 잡아봤고요. 아마 전 시간에 들으셨던 분이 계시면은 전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커리큘럼을 보니까는 이제 사람인이었던가요? 취업 전문 포털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어떻게 살펴보면 되고 어떤 거를 뭐 보면 되고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잘 해주셨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하는 걸 겹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물론 실라버스에는 이력서에 대한 거나 면접에 대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킬이나 세부적인 전략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직업이 커리어 컨설턴트다 보니까는 참 그런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음 단계로 고민해 봐야 되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좀 그런 얘기들을 먼저 좀 잔잔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서로 교감이 되고 나면은 그런 걸 토대로 취업을 할 때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네, 저 안경이 아들내미가 이제 망가뜨렸는데, 이거를 그래도 나름 한 4, 5년 정도 알차게 썼었는데, 네, 고영혁이고요. 다음 시간에 들으실 분들은 이제 들으실 수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 개인 브랜드를 조금 더 체계화해서 이렇게 고넥터라고 만들었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커리어 컨설턴트라고 해서 커리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경력이나 이력인 거죠. 커리어라고 보통 말을 하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뵙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1시간 만에 2시간 말씀을 나누다 보면 꼭 이력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거의 인생 상담을 하게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일이라는 게 딱 그 일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결혼 문제가 얽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식 문제 얽혀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자기 삶에 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거의 일상생활의 한 70, 80% 자는 시간 빼면 직장에서 보내다 보니까 자기 삶이랑 연관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인생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HR 맨파워 그룹이라는 제 소속사에서 리크루터, 우리나라는 헤드헌터라고 보통 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오퍼를 받아서 어떤 인재분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오퍼를 받으면은 거기에 맞는 인재분들을 찾아서 연결시켜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도 8월에 냈고 또 지금 두 번째 책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강의의 일부분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쓴 책의 내용 일부분이기도 한데 책을 쓰는 저자, 이제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요. 고민이 없다면 20대가 아니다라고 제목을 지어서 8월에 냈는데 사실은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고 또 직장인 로망 공작실이라는 블로그를 만든 거는
제가 2009년에 가을에 만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운영한 거는 올 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이버나 이런 포털 등에서 제 이름이나 이 블로그 이름을 치시면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로망 하면은 사실 뭐 다 비슷하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재밌게 놀고 싶고 또는 뭐 내가 더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더 좋은 직장 같은 데 가고 싶고 그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쭉 다루는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원래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서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레인메이커로서 좀 남들 안 보이는 뒤에서 이런저런 일들 되게끔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던져야 할 화두는 취업을 왜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별로 안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꼭 취업을 해야 되나? 왜 꼭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그 뒤에 아무리 이직이든 뭐 전직이든 뭐도 고민해봐야 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뭔 얘기냐? 뭐 이런 게 취업을 하는 이유일 수도 있죠. 돈 속에 묻혀서 수영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고 또 사실은 돈 벌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돈 버는 게 분명히 취업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근데 뭐 항상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뭐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럼 돈이 많으면은 꼭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빌딩 한 채 있으면 임대 수익만으로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들어오면 그냥 뭐 내리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돈 많이 버는 것보단 돈은 그냥 어느 정도 사는 만큼만 있으면 되고 꼭 그것 때문에 내가 돈 벌려고 일하고 취업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고요. 예. 충분히 반문이 가능한 이야기들이고 둘 다 뭐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정말 내가 돈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취업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일단 한번 던져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어떤 경우는 대학 이제 졸업을 앞두는 취업준비생이라고 하죠. 취준생이라고 하는데 취준생 젊은 친구들 상담할 때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많이 상담하는 거는 보통 한 30대 정도의 직장에서 치면은 뭐 대리, 과장, 차장 이런 분들을 제일 많이 상담하기는 하는데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대기업이나 그룹의 한 50대 언저리에 계시는 임원분들하고 만나 뵙고 상담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남녀노소 안 가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일에 대해서. 그게 뭐냐? 나름 일을 어쨌든 꽤 오래 했거나 앞으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을 하는 거 뭔가 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쪽에 좀 폼타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건 좋은데 어쨌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은 다 다르세요. 따라서. 근데 이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뭔가 내가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질문들을 갖고 계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저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인데 그러니까 요 밑에 거에서부터 사람이 욕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이런 욕구가 생기기 이제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다음 거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좀 덜 충족이 됐어도 먹고 자는 거가 좀 고달파도 뭐 이런 욕구가 생길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고 이게 절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이게 본격적으로 생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제 맨 위에 있는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이론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맞는 얘기 같아요. 자아실현이라는 게 사실은
그 내가 사회에서 나름대로 내 가치를 어떻게 발휘를 해서 뭔가 기여하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니까는 이런 이론이 있다라는 거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리고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한다는 이유는 왜 자기 개발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그런 거 있죠. 나는 뭔가 좀 프로페셔널한 거, 프로가 되고 싶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뭐 이렇게 멋진 그 직장맘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여자분들도 그런 그 목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상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남자들도 또 그렇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같이 저랑 와이프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내는 대학원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약간씩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와이프의 꿈은 그거죠. 막 비행기 타고 여러 군데 해외를 다니면서 원래 이제 해외여행을 좋아했었어 가지고 많이 다녔었고 그렇게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언어 실력 가지고 그런 걸 발휘해서 뭔가 좀 멋지게 일하는 레이디가 되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저도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제 도와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의 욕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들 그 속에 갖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들을 좀 들어봤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사실 이 그림은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그림을 쓸 수도 있고 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얘만 빨갱이고 다 파랭이잖아요. 그죠? 네. 탈무드에도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남들 다 빨가벗고 뛰고 돌아다니는데 혼자만 옷 입고 있으면 혼자 옷 입고 있는 애가 이제 이상한 애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혼자만 튀고 혼자만 이상해지면 어딘가 모르게 이제 좀 피해를 받거나 소외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소수자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림인데 다시 말하면은 남들 다 웬만한 사람들은 뭐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 갖고 일을 하니까 근데 남들 다 갔는데 내가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이상하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너는 식충이야 막 이러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눈살이 싫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흐름에서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도태될 것 같으니까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이런 생각 때문에 일하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왜 직장을 갖고 왜 일을 할까? 그러니까 왜 취업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약간은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볼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 듣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현재 이제 일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공부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뭔가 하나 이유 내지는 비슷한 이유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대개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는 있죠. 직장을 갖고 내가 취업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샐러리맨, 그러니까 봉급쟁이가 된다라는 게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제일 무난한 방법이니까, 그쵸? 예. 그리고 돈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혼자 살면 외로운데, 그러니까 사회라는 거는 결국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직장이라는 거가 그런 관계의 기회들이라던가 다양한 만남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제일 무난한 방법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기 때문에 맨날 보던 사람 보고 뭐 그래서 더 답답하고 이게 무슨 또 학교 다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요. 좀 이렇게 액티브하고 외향적인 분들은 굳이 직장이 있건 없건 알아서 사람들 만나고 알아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모임을 주건 해가면서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소극적이신 분들도 있고 또는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렇게 나서서 뭔가 관계의 꺼리들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이제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게 되는데,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실이 되는 게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라는 거죠. 같은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뭐 제휴처랑 뭔가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제휴처 사람도 새로 알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영업직이다 하면은 영업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과 또 새로 알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 잘하고 싶은데, 내가 뭐 잘하는 걸 좀 알아내고 싶은데 이게 좀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뒤에 이제 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뭔가 알기 위해서 항상 다 직접 해볼 수는 사실은 없죠. 뭐 맛있는 사과 알아내려고 막 독사과까지 다 먹어볼 수는 솔직히 좀 없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기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직접 좀 해봐야지 대충 맛을 알 수 있고, 아, 내가 이런 거에 좀 소질이 있구나, 내지는 나 이건 진짜 젬병이구나 를 안 해보면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그 맛을 좀 보고 해보려면 자기가 일을 해보는 방법을 택하는 것 외에는 사실 딱히 제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리스크가 작은 일의 경험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취업을 안 하고 직장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능하죠. 자기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뭐 저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체를 만들어서 기업을 하나 세운다거나, 또는 저같이 어떤 1인 기업처럼 움직이는 그런 직업을 택한다거나 라고 하면은 굳이 취업을 안 해도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한 무난한 방법은 아니에요. 되게 리스크가 커요. 사업체 하나 한다는 거는, 혹시 이 중에 내가 사업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이 중에는 안 계시는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언제 통계치를 본 적이 있는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건 법인 등록증이건 간에 이걸 다 낸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중에 나름 성공해서 3년 이상을 버틴 게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적을 거예요. 제 숫자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돈을 못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속된 말로 꼬라박고 이제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엄청 큰 거죠. 근데 내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거는 그럴 위험은 없죠. 물론 잘리면 심란하고 당장 그 돈 주는 곳이 없으니까는 이제 심란하게 되지만, 내가 무슨 회사에서 공금 횡령을 했다거나 못된 짓을 해서 막 깜빵에, 그 회사가 나를 깜빵에 보내지 않는 한 별로 이렇게 리스크가, 이런 거를 하기에 리스크가 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근데 취업을 하고 나면 고민이 끝날까?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무슨 그림이죠? 원래 무슨 조각상이죠? 누가 이걸 만들었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인데,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취업을 하면 진짜 고민이 끝날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뭐 이렇게 웬만하면 그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나는 고민이 없어요라고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민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손들기 귀찮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 이상의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고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책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책 연고는 203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30 중반을 좀 넘어섰는데, 그 2030, 제가 이제 워낙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걸 토대로 쓰다 보니까 2030을 대상으로 책을 원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제목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출판사 측에서 20대가 더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자기계발서는 20대가 더 많이 챙겨본다. 그래서 30대용으로 쓴 수십 페이지를 일단은 제가 그냥 키핑해 두고 빼고 20대용에 어울리는 내용만 남겨놓고 제목을 출판사랑 논의를 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나중에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죠. 왜냐? 사실 이제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을 잘 못했던 거였는데 제가 이제 되게 많은 나이대 분들에게 상담을 하는데 30대 분들을 상담했을 때 하는 고민들이 사실은 다 20대 했어야 하는 고민들을 30대 하고 계세요. 대부분이. 그것도. 저 고민이 뭐야라고 얘기 가만 들어보면 아 이거 20대 때 하셨어야 되는 건데 자기도 알아요. 그때는 그냥 정신없이 사느라고 그냥 어떻게 취업해서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 잘못 지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고민들을 그렇게 하느냐. 제 책에 이제 고민의 카테고리를 몇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 우선 취업에 대한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고민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에서 다루는 고민들 중에 일단은 이 진로나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좀 몇 개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보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쭉 다 보셨죠? 자, 그러면은 자, 나는 이 중에서 내가 해본 고민이 여기에 하나도 없다. 한 번도 없으시네요. 자, 나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있다. 내가 했던 고민 하나가 있다. 하나. 한 번도 없으시네요. 2개. 3개. 1분, 2분, 4개. 5분, 6분, 5개. 3분, 6개. 한 분.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7개. 한 분. 여기 있는 거 다 해봤다. 5분. 이런 상태예요. 예.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상담하면서 메모를 다 하거든요. 상담록을. 다 꼽아내서 그걸 테마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레이디가 많아서 이렇게 나이를 여쭈기 실례이긴 한데, 난 20대다. 그래도 20대 분들이 한 반 좀 넘게 계시네요. 난 30대 이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20대 분들이니까는 더 이런 고민을,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여기 만약에 30대 분들이 많았으면은 이제 심란한 상황인 거예요. 심란하다기보다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긴 한데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나마 여기 한 반 좀 넘으신 분들이 20대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고민들을 지금 좀 더 제대로 해서 답을 좀 빨리 내리면은 지금 이 길거리나 여기 위에 뭐 돌아다니는 수많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다른 20대 친구들보다 좀 나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어떤 건지는 다 이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진로에 약간 연관된 것들이에요. 조금은 다른 카테고리이긴 한데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일과 진로에 연관된 고민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자 보셨죠? 나 이 중에 4개 이상 해당된다. 4개 이상. 6분. 그러면은 3개 이하는 나머지 분들이 3개 이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보단 지금 조금 그래도 숫자가 작은데요. 취업과 관해서 당장 급한 게 이제 조금 앞에서 봤었던 그런 고민들이고 이거는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파생되는
예, 고민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우선순위가 조금 낮을 거예요. 당장 급한 게 아까 거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이슈들입니다. 이런 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제 이제 책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 말고도 사실 돈에 대한 고민도 이것저것 많이 있고요. 20대부터 있죠. 사실 10대부터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돈 말고 자, 공부, 학력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음에 시간. 시간이라는 리소스 자원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굉장히 소중한데 사실은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누구한테나 똑같이 주어지다 보니까 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자, 이게 뭐에 대한 고민을 제가 이 그림으로 했을까요? 자, 이 뭐에 대한 고민. 참고로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께는 제가 사인해서 책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한 권밖에 못 가져오긴 했는데 뭐에 대한 고민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을까요? 어느 분 말씀하셨죠? 예. 인간관계. 맞습니다. 관계에 대한 고민 되게 많아요. 관계에 대한 고민. 뭐가 있을까요? 관계에 대한 고민들. 지금 말씀해 주신 분 어떤 예가 있을까요? 쟤는 왜 내 꾼돈 안 갚냐?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사랑, 그렇죠. 네. 네.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가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떤 거냐면, 비교당하는 거. 네. 자기 혼자만 있고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남, 딱 둘만 있으면, 비교라는 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야, 넌 왜 나보다 못났어? 넌 참 나보다 잘났다. 보통 이런 건 잘 안 하잖아요. 하나 있고, 누가 있고, 또 누가 하나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비교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뭐 엄친아니, 엄친 딸이니부터 해가지고, 근데 비교 당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어떤 비교 대상인데, 좋은 쪽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은, 괜히 나를 가지고 얘를 자꾸 깔아뭉개서 나까지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리냐.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고. 비교 이슈도 그렇고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고민들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퉁쳐서 자기 삶에 대한 큰 고민들. 어떻게 해야 잘 살았다고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런 고민들로 이어지고요. 지금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고민의 카테고리들을 봤는데요. 취업에서부터 아까 고민의 시작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취업과 관련된 고민들 한번 공감하시는 것도 짚어봤고 그랬는데 다른 고민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취업이라는 거를 내가 이루기 전에 가는 그 취업이라는 숙제를 수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전에 사실은 또 취업을 위한 거기도 하고요. 취업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고민이 뭐냐. 자, 근데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고민을 제때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많은 30대 분들이 사실은 20대 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럴까? 응? 다들 뭐 소위 말 지지나도 아니고 예. 근데 왜 그럴까? 보면 사실 좀 정신없죠. 예. 그냥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 틀에서 하라는 대로 감안하면 대학교 가면 좀 뭔가 편해지고 나아질 줄 알았더니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 처박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고민을 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학부를 2번을 다녔는데요. 저는 8년이 학부에만 8년을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96학번이었고요. 재수를 해서 나이가 공개가 되는 거죠, 거의. 예. 그 다음에 근데 그때는 1학년 때들 다들 많이 놀고 그랬지 안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학교가 이제 00학번이었어요.
어우, 1학년 애들이 막 독서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당황했어요. 야, 내가 96년도 1학년 때는 전혀 안 갔는데 00년도 1학년들이 이게 뭘까? 좀 많이 뜨악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1학년 때부터 이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민? 아니 뭐 뭘 고민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안 그래도 이것저것 챙길 거 많은데 왜 사서 고민을 하지? 이런 생각들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대개는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아, 그때 왜 이런 생각 안 했을까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고민할지 잘 몰라서이기도 해요. 고민의 대상이 뭘까? 내가 뭐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기에 좀 오늘은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뭐 나중에 고민하게 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저 아주 심란하죠. 미뤄지게 되면 나중에 하려고 하면 한숨만 나오죠. 계속 미루면 또 쌓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포기합니다. 고민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좀만 미루자 하다가 점점 쌓이면 점점 머리 아파지고 더 이상 컨트롤이 불가능하면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데 포기하면서 아휴 잘못했구나.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해봐야지 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내가 이랬으니까 이런 거지 뭐 어쩌라고 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갈라져요. 사람이.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때를 놓치면은.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고민들의 어떤 공통된 속성이 있고 이제 고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취업으로 이제 끌고 갈 거예요. 이 고민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을 보면은 여기 지금 삼각형이 있고 여기 세 꼭지점에 뭐가 있는 거 봐서 여기 뭐가 있겠죠. 그죠? 고민을 잘 보면 지금 제가 이제 고민들 몇 가지를 쭉쭉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잘 뜯어보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요. 일단 대상이 있어요. 관계에 여친, 남친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고민하게 되면 대상이 있죠. 여친이 대상일 수도 있고 남친이 대상일 수도 있고 남편, 와이프 고민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 돈이 대상이죠. 고민의 대상인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왜 이놈의 여친은 맨날 이렇게 까실하게 말을 하지? 또는 이놈의 남친은 어떻게 섬자도 하나 없냐?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일 수 있냐? 내지는 왜 돈이 이렇게 술술 새나가는지 알고 봤더니 데이트 과다 지출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항상 원인이 있어요. 고민을 찾아보면 대상이 있으면 원인이 있고요. 원인을까지 잘 찾았다라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여친이 계속 까시래요. 그럼 여친을 갈아치우든가. 이게 해결책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면은. 그리고 나는 도저히 까실한 거는 나는 딴 건 다 참아도 말끝마다 까실하게 나는 거 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못 참는다 하면은 헤어지고 다른 여자 찾는 게 맞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남자 생각할 때 항상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민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고민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앞에 있었던 고민들 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고민에 대한 접근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나갔던 수많은 고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든 다 공통으로 끼고 있는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게 뭐냐면은
네, 요겁니다.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상대방이 대상이고, 다음에 원인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뭐 등등등이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난 딴 건 다 참아도 까실한 건 죽어도 못 참아는 이건 내 성격인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거를 좀 고칠 수 있을까? 내지는 이건 난 죽었다 깨도 못 고친다. 이거 자체가 자기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에 대한 고민들인데,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5시간 주고 쟤한테 5시간 줘서 이거 해오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맨날 쟤한테 조금 그런 결과물이 떨어져서 맨날 상사한테 푸사려 먹고 막 비교당하고 짜증이 나야 되지? 이래버리면 대상은 일에 대한 처리인 건데 원인은 일을 받았을 때 능력 차이가 원인인 거죠. 그죠? 물론 원인을 왜 저런 걸로 나한테 항상 일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시면 직장 다니시지 말아야 되고요. 네. 근데 그 고민의 기본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똑같은 5시간이라도 그 사람의 5시간이랑 자기 5시간이 다른 거예요. 걔는 5시간 중에 4시간을 집중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 나는 5시간 받으면은 2시간밖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파악을 잘 못하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파악이 되면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자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취업이라는 어떤 되게 중요한 숙제를, 어떤 시험을 잘 넘어가는 그런 전략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중요한 거 알겠다. 당연하지. 나 자기를 파악하고, 뭐, 지피지기만 100점 100승이라고 했고, 뭐, 등등등의 되게 좋은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아냐? 그런 거 뭐 테스트 같은 걸 받아야 되나? 뭐 MBTI니 뭐 애니어그램이니 디스크니 뭐 등등의 온갖 성격 유형 테스트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근데 왠지 그거는 뭐랄까 그냥 정해진 틀에 나 갖다 끼워 맞추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시험 보고 나면 일괄적으로 성적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찜찜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를 더 정확하게 나한테만 딱 맞는 그런 식으로 내가 나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거는 제가 어디서 책을 보거나 뭐 논문을 찾아보거나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워낙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일찌감치 머리가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예. 막 고민하고 막 쥐어 뜯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빠져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96년도 첫 대학교 1학년 때 몸무게가 한 3달 정도에 17kg가 빠졌거든요. 예. 뭐 재밌다고 막 동아리 활동이 뭐니 막 이것저것 하고 안 챙겨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여름방학 때 이제 수영 원래 좋아해서 여름방학 때 이제 수영하면서 동아리는 합창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창단 활동하면서 나는 왜 어렸을 때 엄마 말씀 안 들어가지고 피아노 그때 배울 걸 피아노를 안 배워서 왜 옆에 애들은 막 절대 음감에 시창청음 다 되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다가 옆에 애가 부르는 거 0.5초내로 따라 부르는 식으로 이런 서글픈 합창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피아노 배우자 늦었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방학 때 피아노랑 수영을 했는데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나서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이렇게 쑥쑥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허걱 하고서는 뭐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게 또 나다가 다음 해에 그때쯤 되면 또 빠지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7학기 때 때려쳤거든요. 네, 자퇴를 했는데 그러면서 싹 밀었죠. 어차피 반복되고 또 빠지고 나고 할 거야. 귀찮으니까 한번 밀어보자. 네, 좀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살지를 이제 그때가 22인가요? 3인가요? 하여튼 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좀 제대로 알아가면서 나에게 맞게 살 수 있지를 지금까지 한 11, 2년 정도를 해온 거네요. 그래서 스스로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방법을 만들어 갖고 처음에 당연히 초짜가 무슨 처음부터 방법의 세트를 확 만들었겠어요. 조금 만들어 놓고 막 해보고 몇 년 지나면서 또 뭔가 이렇게 머리에 피가 조금씩 마르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었다가 말라가면서 또 뭔가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작년 2009년이죠. 그때가 이제 거의 10년이 되던 해네요. 그러고 보니까 1999년부터 제가 이거 했으니까 10년이 됐을 때는 이제 딴 건 몰라도 저는 저에 대해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나 이런 놈이다라는 거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셋업이 된 방법론을 제 경험으로 배운 거죠. 그리고 이거를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 자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걸 한번 제안을 드려봤더니 해보시고 많이 도움들 얻으셨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것도 제 책에 이제 7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책은 텍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어떤 비주얼적인 걸 보면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보강을 했고요, 강의에서는. 자, 나라는 사람을 알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모든 고민, 취업을 포함한 모든 고민이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을 해서 자기를 잘 알려면 어떻게 알아가냐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일단 성향이야.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느냐. 네.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성향을 알면 다 아는 거지. 나를 아는데 첫 번째가 성향이면 나머지는 대체 뭐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세 가지를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향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네. 자, 상담을 할 때 종종 여쭤봐요. 좋아하는 게 뭐세요? 라고 하면 생각 외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글쎄요. 이런 경우 은근히 있으세요. 저는 뭐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자, 내가 진짜 뭐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2분 정도 계시는데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아마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인 경우도 또 간혹 있고요. 그럼 어떻게 파악하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히 말은 어렵지만 딴 게 아니라 남이 시킨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시간, 돈, 노력 들이면서 하는 거예요. 남이 하라고 한마디도 한 적 없는데. 예. 쉽지 않죠. 누가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막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한다는 건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좋아하지 않는데 그거를 하라고 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으라고 하면 이거 미쳐버릴걸요, 아마 사람이. 예. 근데 남이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건 이거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어떤 행동 등 하는지 한번 이렇게 이거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좀 자세한 일기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거를 한 일주일, 한 달 쭉 적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그 행동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지, 내가 돈을 얼마 썼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피자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피자를 몇 번, 얼마짜리, 돈 얼마나 사 먹었는지를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적다 보면은 나중에 테이블이 나오게 돼요. 내가 보니까 이런 행동들을 주로 했는데 그 행동들 중에 유독 엄청나게 많이 시간 들이거나 이런 게 있네. 게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네. 그럼 그건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전 영화 감상 되게 좋아해요. 영화 평론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영화 글도 써요. 근데 여쭤보죠, 제가. 그러면은 영화 얼마나 자주 보세요? 그게 제가 시간이 좀 요새 없어가지고요. 참 좋아하는데, 최근 1년 동안 한 번밖에 못 봤네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냥 나는 영화 좋아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잘하는 거가 있어요. 예. 자, 잘하는 게 뭐세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또, 글쎄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찾냐? 이것도 좀 쉬워요, 그래도. 그러니까 앞에 거랑 좀 비슷한데, 이건 남이 시켰건 안 시켰건은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 투자하기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등등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뭔가 하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 보통 있는데 그 결과물이 꽝이냐 꽤 괜찮으냐를 보시면 돼요. 그 나눈 거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시험 과목이다. 굉장히 이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어떤 과목은 죽어라 7시간 8시간 앉아가지고 엉덩이에 막 뾰루지 날 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D만이 나요 맨날. 어떤 거는 수업 때만 집중해서 듣고 그냥 한 1시간 정도 시험 전에 했는데 A 아니면 A뿔. 제가 이랬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고루 잘하거나 고루 못하거나 등등등 내지는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요. 과목이 아니라. 그거는 바꿔 말하면 선생님의 어떤 스타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잘한다 못한다로 갈라지는 거죠 또. 근데 분명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상사가 5시간 줄 테니까 이거 해와 했는데 아무개는 5번 해오라고 그러면 4번 칭찬받는데 나는 5번 해오라고 그러면 1번 칭찬받는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뜯어봤을 때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남은 거 하나가 이제 하고 싶은 건데요. 요게 은근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세요라고 하면 그 답들을 제깍제깍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제가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게 더 애매해요.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건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잘 보면. 근데 자, 저는 하고 싶은 게 확실합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셋.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말씀 주셔도 되고요. 부동산학과 1학번 교수인데요. 네. 부동산학과 진학하게 된 이유가 부동산 중개업에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일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게 확실하게 있다. 네. 또 건축, 실내 건축. 실내 건축 일을. 학교 들어오는 이유도 네. 이제 전공 비전공이다 보니까 학원에서 2년 동안 배우고 한개에 들어가다가 너 생각이지만 시작해보면 배우고 있어요. 네. 정말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실내 건축이라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하고 싶은 게 이제 있으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일의 영역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라는 거는 어떤 경우는 되게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요. 중기적, 훨씬 더 이제 진짜 장기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거를 이루고 나서 다음 거가 뭐고 또 그 다음에 생기는 거가 뭔지 그 흐름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냥 무슨 일 하고 싶어요 보다는
더 구체적인 거를 잡아 들어갈 수 있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 하고 싶다라는 거는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차이가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이거는 이미 내가 몸이 반응을 하는 거고요. 하고 싶은 거는 자기의 의지치와 인정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이미 자기 몸 상태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그거를 파악을 하는 문제인 거고 하고 싶은 거는 나는 뭘 하고 싶다라고 스스로가 어떤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랑은. 어쨌든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면은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냥 어디선가 들은 얘기라서 그럴듯하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참 고민할 때 이거 그럴듯한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한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네. 이게 뭐냐? 벤 다이어그램이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뭐 교집합이 있는 거는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 게 교집합인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이 동그라미 3개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림이죠. 벤 다이어그램 하면은. 그래서 여기에만 속하는 거, 뭐 이거랑 속하는 거는 뭐 요만큼, 셋 다 속하는 거는 이제 요만큼 이런 거잖아요. 이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에 좋냐면 이렇게 교집합을 찾는 데 좋아요. 모두 만족하고 모두 만족하는 게 뭐지? 라는 걸 찾는 데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그냥 적어놓고 다 적었는데 나 어떤 사람이지? 하면 갑자기 또 막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막하면 눈에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막막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무슨 문제를 해결하든지 간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고요. 이 시각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은 처음부터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자, 이제 적어봐야지 하고서는 적으면은 백발백중 실패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라는 거는 자기 성향을 파악하는데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사람 심리라는 게 있어서 가운데에 적고 들어가요. 처음부터. 나는 뭐 다 이거 맞는 것 같아서 여기 일단 적어요. 이거 한번 적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바이러스 번지는 것처럼 점점 더 막 이렇게 요 근처에 막 적게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모습을 적게 돼버려요. 예, 하나만화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시고요, 뭐 종이에다 하셔도 좋고, 혹은 뭐 컴퓨터에 워드에 하셔도 좋고, 어쨌든 간에 별도의 종이든 워드 파일이든 간에 따로따로 시간차를 두고 하세요. 하루는 좋아하는 거를 자세하게 쫙 적어보시고, 소위 말하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내가 뭐 좋아하지?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이 안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들을 가지고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며칠 걸리겠죠? 다 되면 종이 3개를 앞에 딱 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엔 옆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3개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종이를 보면서 이제 좀 시간이 꽤 필요하겠죠. 뭐 이렇게 선도 좀 그어봐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뭉쳐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넣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장담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처음에 이게 아예 안 나옵니다. 겹치는 게. 은근히 안 나와요. 다 겹치는 거는. 저도 그랬고. 예. 근데 이거를 반복이라는 거는 뭐 다음날 또 하고 또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안 나왔는데 자기가 또 살면서 약간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해보시는 거야. 한 3개월 뒤에 혹은 6개월 뒤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런 건 진짜 내가 확실히 이런 거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조금씩 보이게 돼요. 이제 조금씩. 전에는 A4에 막 깨알같이 있는 것들을 보고 막 거기에 이렇게 이거 봤다 이렇게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시험 공부할 때 두 번째 보면 좀 더 이렇게 큰 그림이 보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거를 만들어 놓는 게 자기 성향을 파악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제가 요거를 한 게 이제 99년도에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대안인데, 아니 자기를 파악하는데 갑자기 대안이 뭔 소리냐,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잡아내는 건데요. 역시나 또 이제 A4를 준비를 하시는 거죠. 종이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퇴직을 할까? 퇴직? 하려면 할 수 있지. 할 수 있으면 일단 적는 거야. 퇴직. 예. 근데 가만 보니까 퇴직하면 뭐 하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치킨집을 차린다. 퇴직금으로. 또는 뭐 다른 회사로 간다. 가만히 있자. 그럼 또 다른 어떤 회사로 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으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집안 형편 내지는 가족 여러 가지 이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유학 갈 수가 없다. 유학은 정말 가고 싶지만, 그럼 적으시면 안 돼요. 할 수 없잖아요, 당장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 일단 적으셔야 돼요.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려면은 이걸 할 수밖에 없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필요하고요. 이거를 리스트를 만들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하는 수화시입니다. 경영학 쪽 수업 혹시 들으신 분은 수화시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ness. 그러니까 threat. 나 자신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이 뭐고, 내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기회와 위기가 뭔가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이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퉁쳐서 퇴직, 다음에 남아있기 이렇게 적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 자세하게 적으실 필요가 있고, 말은 좀 다르지만 사실 같은 얘기 하면은 안 됩니다. 겹치지 않게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일단은 자세하게 잘게 써 나가시고요. 쓰다 보면은 묶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퇴직이라고 퉁치기 전에 뭐 치킨집 차리기, 옆 팀으로 옮겨기 뭐 등등등등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쭉 적어놓은 다음에 일단 둘로 갈라지네. 남는 거랑 나가는 거. 그러면은 그건 나중에 어차피 종이 한 장으로는 안 되고 새로 종이 하나 꺼내서 분류된 걸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근데 말씀을 드려봐도 아마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 삶에 있어서 대전제를 찾으셔야 돼요. 아니 이게 뭘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나 이거는 죽어도 하기 싫다. 내지는 나 이거는 진짜 지켜하고 싶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한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도 일하는 건 나는 죽기보다 싫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네. 내지는 나는 가족들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이틀은 풀로 보내야만 한다. 쉽게 말하면 주말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없었어요. 제가 방법을 하다가 처음에 없었고,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깨달은 게 2009년도에 작업을 할 때였어요, 사실은. 예. 제가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2006년도 말에 결혼을 했거든요. 2008년도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생기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생겨난 거죠, 사실은. 예.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근데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존심을 항상 지켜야만 해. 나는 고귀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광고 문구 같이. 이런 거 쓰시지 마세요. 그냥 그럴듯하게 생각나는 거 그런 거 아무 의미 없고요. 진짜 명확하게 딱 와닿는 그런 거를 적으셔야만 해요. 안 그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걸 적을 수 있으려면 일단은 좀 열심히 살았어야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를 준비를 해놓으면요. 어느 정도 자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 다음 질문. 뭐 아는 것까진 좋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아는 것까진 좋은데 알아서 뭐 하냐. 뭐 아까 고민 같은 거 하는데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고민 줄이는 거 말고는 딱히 도움이 되나? 뭐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부족하긴 하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다 써먹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때 써먹는 거죠. 네. 보통 고민은 이걸 해 마라 이런 거를 결정하기 전에 고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방향을 결정할 때 이걸 써먹으면 돼요. 자, 종이 3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준비가 됐으면은 하나는 동그라미 3개 그려진 게 있는 거고 종이가 있고 하나는 자기 이 대안 리스트가 있고 하나는 이제 내 삶에서 반드시 지킨다. 내는 반드시 이건 죽어도 하기 싫다. 이런 게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딱딱딱 삼각형으로 놓으신 다음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해야 될 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다른 종이 2개 가지고. 간단합니다. 그냥 그으시면 돼요. 무슨 기준으로 긋느냐? 종이 보는 거죠. 나는 성향이 이런데 내 동그라미 3개 다 겹치는 성향 내지는 동그라미 2개 정도 겹치는 성향도 이런데 이건 내가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지만 내 성향이랑 진짜 안 맞네. 그럼 날리시면 되고요. 또는 성향도 맞고 다 좋아. 근데 내가 살아봤더니 이것만은 일단 하면 안 돼. 나중에 사단이 날 것 같아. 그럼 또 하면 안 돼. 또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다 날아가요. 대부분 다 날아가더라고요. 살아남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날아가니까 이제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설사 다 날아갔다 하더라도 제일 멈칫거리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그거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걸 찾아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하다 보면 살아남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저도 한 10년은 했으니까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고요. 이게 뭔 말이냐.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 커리어를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사실 다 이래요. 이런 사람 진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런 사람도 쉽지 않죠. 보통은 다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이러고 살지만 잘 보면 이 추세, 흐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앞에 방법론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반 정도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점을 찍어보면 뭐 이랬었거든요. 뭐. 근데 이랬다가 또 저런 일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가만히 흐름을 보면 내가 그래도 공통의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흐름을 발견하면 이때부터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져요. 그 스토리텔링 가지고 취업에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그 라이프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 상태가 어땠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지 내가 설사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이랬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많이들 하시는 직업, 자기 커리어에 대한 고민 중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제 커리어에 공백이 있는데 이거 그냥 없다고 하고 이력서를 적는 게 맞을까요? 그럼 제가 여쭤보죠. 그때 어떤 거 하셨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요. 왜 그걸 하려고 했고 그래서 왜 1년 반 동안 뭘 했는지. 근데 가만히 들어봤는데 그거는 의미 있는 공백 아니냐.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이 어떤 걸 만들어 왔었고 그게 예를 들어 지금 지원하려는 곳에 이런 의미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력서에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그걸 가지고 풀어서 스토리를 만들어 하는 게 맞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들어왔겠죠. 제가 이제 서울대 전자공학과 전기공학부를 입학을 해서 7학기에 이제 자퇴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또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거의 극히 드문 케이스였죠. 주위에서 다 미친놈 아니냐 소리를 들었었고, 당연히 입사를 할 때도 질문이 들어오죠. 예. 의지력 박약 아니냐, 뭐 등등등등. 예. 근데 저는 당당하게 말하는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못 찾으면 숨기려고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명심해야 할 거는 이거는 되게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번에 다 종이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기적으로 한 1년 정도 혹은 1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한 1년 반 정도만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손으로 막 낙서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시고 버리지 마시고요. 왜 버리면 안 되냐면 이게 다 남아야지 자기 역사가 돼서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 파일이 됐건 종이가 됐든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살짝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대충 알겠는데 그래 좀 안 와닿는다. 샘플이 없냐. 그래서 저한테 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요게 2009년도 퇴직을 고민할 때 만들었던 겁니다. 성향 당연히 이제 따로따로 한 건데 그걸 뭉쳐놓은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다시 한 거죠. 뭐 이랬어요. 보니까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전에는 하고 싶은 거에 돈 많이 벌기가 없었어요. 근데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변한다는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쭉 적다 보니까 요 세 개가 확실하게 겹치더라고요. 가운데. 이런 걸 잘 해왔고 좋아하고 앞으로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 리스트를 만들었죠. 우선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적었죠. 이것도 또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막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라는 건 면접봤다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뭐 등등등등 알아본 거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로 된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작은 대안인데 이거를 쭉 적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묶을 수 있어서 이렇게 묶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갈매기 표시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핵심만 일단 좀 적어본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됐고 해보니까 이거는 가능해서 이거는 일단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남겨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춰나가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긴 거죠. 전까지는 이게 없었다가 이때가 이제 결혼하고 만 2년 차? 좀 넘었을 때이니까 살고 막 별별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놓고 밑에다 놓고 왼쪽에다 놓고 놓은 다음에 쭉쭉 그은 거예요. 그을 때는 고민 많이 하고 그으시면 안 돼요. 또 자기 합리화하게 돼요. 그냥 아니다. 옆에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일단 그으세요. 일단 아니다 싶으면.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게 두 개였는데 요게 조금 더 이런저런 좀 이슈가 있어서 이거를 일단 우선 한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자세한 예를 좀 많이 드는 바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한 10분 정도는 더 썼는데 사실 이쪽은 지금부터 이쪽 얘기를 할 건데 앞에 얘기한 걸 토대로 한 거라서 조금 더 빨리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취업하면은 이제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이슈가 이력서잖아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지난주 시간에 이력서 쓰는 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나도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좀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근데 일단 이력서에서 제 네이버에서 이 이력까지만 치면은 네이버의 이 자동 검색어 완성 기능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예. 재밌는 건 대부분 다 양식, 쓰는 법, 다운로드, 다운, 양식, 샘플 이런 거죠.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미 준비된 샘플, 어떻게 좀 좋은 샘플 없나에 관심이 많은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그죠? 예. 저마다, 물론 이제 잘 쓰는 법도 있기는 하고, 사실 제 블로그에 있는 많은 글들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특히나 네이트에서는 이력서라고 치면은 제일 중요하게 뜨는 게 이제 제가 쓴 이력서를 잘 쓰는 법에 대한 글인데,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이력서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검색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식이 되게 많은데 주어진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력서는 사실 지금까지 파악한 자기의 스토리를 푸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릴게요. 왜 기업은 이거를 할까? 뭐 이런 큰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나 그룹이든 작은 중소기업이든 간에 기업은 일단 사람을 채용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사람을 채용을 하냐면은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일단 일을 해내야 되니까, 일을 해야 기업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을 뽑고, 당연히 최소한은 기업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들인 것보다 당연히 더, 근데 최소한 그만큼은 이 사람이 돈을 만들어내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 되게 돈 많이 들어요, 사람 키우는데.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선 나를 키워준 게 뭐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은근히 이것저것 돈이 들거든요, 사람을 채용을 하면. 근데 뽑아내기 전에 퇴직해버리면 짜증나는 거죠, 기업 입장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사람 뽑은 사람이 기업 안에서 커서 기업에든 또는 다른 곳에든 이렇게 환원하길, 보통 이제 자기 기업에 환원하길 바라는 거죠. 바라고, 좀 더 이제 좀 진취적인 경우에는 기업이 딱 너 일해라고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일을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좀 뛰어나서 알아서 일을 만들어서 기업을 키워주길 또 바라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쉽진 않은데 하여튼 이런 니즈들이 있단 말이야, 채용에 대해서. 근데 당연히 이런 채용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을 뽑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쓰는 게 제일 확실해요. 같이 일해봤던 사람 내지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같이 일해봐서 그 사람 말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같이 일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력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일해봤기 때문에 내가 얘를 확실하게 안다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쉽냐 이거죠.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 중에서 다 사람을 뽑는 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보는 거죠. 이력서나 면접을 통해서. 뭘 보느냐? 보통 경력자 채용의 경우는 제일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이거고요. 그리고 경력자라서 조직 적응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건 좀 우스운 거기 때문에 알아서 이런 걸 잘할 수 있는지를 또 봅니다. 예.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사실 이제 해당이 좀 적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앞에 거보다는 이제 왜냐면은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죠.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젊은 애들이 2년 정도 일하고 나가버려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손해보는 거라 이것도 많이 봐요. 네, 경력자한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신빙한테 이걸 되게 많이 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짚을 수 있는 거고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뭘 뚫어지게 보냐면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뽑을 사람이랑 집어넣어서 일을 시킬 조직이랑 우리 회사랑 궁합이 잘 맞을까? 얘가 지금 이력서랑 이런 걸 냈는데 이거 진짜 진실성이 있는 걸까? 진짜 믿어도 되나? 얘가 어떤 사람일까? 모르니까. 같이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이제 레퍼런스인 건데 어떻게든 해서 레퍼런스를 취합을 하려고 해요. 어떤 경우는 뭐 저같이 이런 전문 그렇게 이제 리크루팅, 헤드헌팅 하는 전문가들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세요라고 심지어 돈을 주면서까지 알아봐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레퍼런스라는 거는 사실 내가 예전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경험을 쌓고 있느냐가 이제 그 레퍼런스의 이제 기본 모태인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해당 사항이 적긴 하겠지만은 대졸 신입생 같은 경우는 일한 경력이 별로 없잖아요. 레퍼런스가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학점밖에 없는 거예요. 학점이나 뭐 과외 동아리 활동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 그래도 요새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지지난주에는 이제 모 창업 캠프에서 멘토링 활동하고 하루 왼종일 이제 강의도 하고 같이 창업 아이템 고민해가면 사업 기획서 만드는 일 이런 거 같이 했었는데, 이런 거에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대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 줄 추가하는 이슈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랑 명확하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출지가 되게 중요해요. 뭔 말이냐면은 확실히 이런 기회이긴 한데, 그리고 또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막 5개, 6개씩 해요. 방학 동안에 2달, 3달 동안에. 근데 제가 그런 사례들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이렇게 발 담가놓고 나 이 창업팀의 캠프의 팀장이다. 발 담가놓고 실제로 일은 딴 애들이 다 하거나, 내지는 자기 학교에 있는 창업 동아리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 가지고 자기가 들고 와서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대상을 탔어요. 예를 들어서 돈도 받았어요. 또 자기 이력서에 줄도 쓸 수 있어요. 무슨 경진대회 대상. 그러면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 한 줄을 쓰면 그 한 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대졸 신빙만이 아니라 경력자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이력서에 한 줄을 쓰면 그 한 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어차피 검증을 해요. 그 한 줄을 대해서. 예를 들어 저는 이거에 전문가입니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면접 봐요. 당연히 면접관은 뭐 당연히는 아닌데, 이상적인 경우에는 면접관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 더 많이 알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땠고, 다 물어보다 보면은 속된 말로 뽀록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정말 제대로 아시는군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쓰는 게 필요한 거고, 또 그렇게 자기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말을 어떻게 물어봐도 스토리를 말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텔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3가지 관점에서 캠프든 교육이든 뭐든 이거를 자기가 명확하게 말을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시 이력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식들이 막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력서 양식이 사실은 내용을 상당 부분 결정하기는 해요. 양식대로 쓰다 보면 머리가 이제 그쪽으로, 양식대로 머리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머릿속의 생각들이.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들을 좀 더 좋은 이력서 내용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양식으로 이렇게 좀 변형을 했는데, 이제 그거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페이지예요. 뭐 일반적인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자,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어차피 이력서 다 보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력서를 많이 봐야 되는 팀장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면 자기가 어떻다라는 확실하게 어필하는 걸 2가지식으로 처음부터 말을 딱 끊는 게 맞아요. 쫙 다 보는 걸 전제로 해야지 미괄식이 효과가 있는데, 어차피 다 안 보면 첫 번부터 일단 어느 정도는 지르는 게 맞는 거죠. 나는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걸 강조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 조사를 했어야죠. 그게 지원자의 기본 자세죠. 조사해 봤더니 너네는 이런 사람 필요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딱이니까 뽑아야 된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리고 두 가지식으로 지를 때 너네는 지금 상황 보니까 이런 역량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먼저 딱 찍어 놓은 다음에 그런 역량 갖고 있다라고 적는 거죠. 그래야지 뒤를 더 볼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 뭐 많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른 폼에서도. 특히나 이런 거는 다 있죠. 그죠? 모든 이력서 폼에 이거 없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 얘기가. 자, 저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에서 뭐 모바일 그 담당 부서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캠프에서 몇 년도에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사람은 사실 무지하게 많아요. 그쵸? 예. 물론 이제 최소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거긴 한데, 중요한 건 그 기본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기본인데, 예를 들어, 그런 건 기본으로 갖췄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제대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그런 걸 어필할 수 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어필하기가 쉽고요. 네. 앞에서 나는 이런 핵심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자, 내가 만들어낸 일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서 내 힘으로 어떤 만들어낸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라는 걸 짚어 말하면, 그래 놓고 이제 그 밑에 이런 내용들이 쭉 업무의 어떤 용어로 표현이 되면 끄덕끄덕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 앞에서 말한 핵심 역량이 일단 뻥카는 아니네. 물론 면접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보통 붙잖아요. 기본 이력서에다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고 또 이제 회사마다 주어진 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유 폼도 있고요. 또는 폼이 있는데 뒤에 자유로 하고 싶은 말 쓰세요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 쓰세요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걸 어필하셔야 돼요. 예, 뭐 제목으로 치면 뭐 이런 제목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돋보기로 보려는 게 결국 궁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우리 회사랑 이런 점에서 맞겠네 라는 그런 감을 주는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게다가 그냥 한번 지원이 아니라 얘는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가진 애라면 정말 제대로 일해보려는 한 놈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써내야 하는 거죠. 뭐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뭐 산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끈기심을 길렀고 이런 거는 예, 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쓰려면 앞에서 했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특히나 아까 전에 자기를 파악하는 거 1년이나 1년 반에 한 번씩 하는 거랑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것도 내가 이직의 이슈가 있건 없건 업데이트를 이 정도 주기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최소한 그래야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거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나중에 안 까먹고 제대로 적으실 수가 있어요. 딱 그 끝냈을 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멋진 이력서를 만들 생각으로 이거를 적으시지 마시고요. 그냥 한 일에 대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신 대로 쭉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력서로 가공을 할 때는 그걸 한 번 더 손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신 거죠. 괜히 나중에 이력쓸 때 막 머리 싸매고 막 그런 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당장 지원하려면 이력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이제 머리 막 쥐어 싸매고 막 적느라고 밤새고 이러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휴식 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흐름이 있다라는 것 자체 흐름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이라는 거, 거기에서 스토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력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자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력서가 일단 훨씬 더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협상의 관점이라고 제가 이렇게 짚어서 딱 한정을 지었는데요. 자, 일단 협상이란 뭘까요? 시간이 있으면은 막 더 여쭤보고 하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자, 협상이라는 거는 이런 걸까요? 앞에서는 막 악수하고 아 좋죠 막 이러면서 뒤에 딱 몽둥이 들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더 이겨야지 막. 뭐 이런 협상일 수도 있죠. 일단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그죠? 그리고 저 방망이를 평생 안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협상 조인하고 이렇게 계약서 쓰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방망이 내가 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밀고 땡기기냐. 뭐 이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닌데 사실 그거보다는 자, 협상이라는 건 항상 자기가 있고 상대방이 누가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게 이제 이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거 사이에 절충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협상에는 어떤 그 협상의 배경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인과관계가 얽혀 있고요. 자, 성공적인 협상이란 그러면 어떤 걸까?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딴 게 아니라 아까 조율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율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성공한 거냐면은 주거니 받거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준 거보다 상대방이 나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았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성공한 협상이에요. 예를 들어 A랑 B가 있는데 A가 B한테 50을 줬어요. 그리고 B는 A한테 뭐 한 50을 줬다고 하죠. 근데 B는 생각하기에 A가 나한테 80이나 줬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게 성공한 협상인 거죠. 예, 그리고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한 영업인 거고요. 세일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면접이라는 거 지금 협상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렇게 면접관 앞에서 발가벗고 신문 당하고 예, 이런 식이 돼서 좀 있으면 이런 아주 막 처참한 오로지 평가만 당하는 이런 게 면접일까요? 이런 거를 추구하는 회사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딱 봤을 때 정말 그러려는 회사라면은 특별한 이유 아니면 이제 안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근데 이렇게 하려고는 안 해요. 네. 그 면접은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줄 거 받을 거에 대한 조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나에 대해서 면접까지 뚫어지게 보려고 하잖아요. 궁금한 거 해소시켜 주는 거죠.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받아내야 돼요. 내가 일할 곳이랑 내가 모셔야 할, 내지는 같이 일할 사람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면접 자리에서 막 그런 거 물어보면 막 건방지다고 그래서 저거 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하는 거가 사실은 면접의 키포인트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딴 거 아니라 이거예요. 자, 면접관님 내지는 회사님 저는 이러이러해서 정말 이렇게 일하려고 들어왔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이 마음을 더 발전시켜서 더 제대로 일하려면 회사와 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 더 충분히 알고 거기에 맞게 저를 더 튜닝을 해야지 마음 자세를 다잡아야지 제가 더 잘 기여할 수 있고 저도 신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쪽이 아는 것도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저도 거기에 맞게 제가 아는 걸 더 알려드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라는 흐름을 면접 때 사실은 가급적 만들어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그거를 해야지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주눅 들고 하면은 별로 점수 안 좋게 줍니다. 당당한 거랑 교만한 거랑은 좀 다른데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 확신이 있고 자신감을 가진 채로 나는 이렇게 해서 당신한테 좋으니까 지원했지만 또 거기에 맞게 나도 당당한 인재니까는 이런 거를 또 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좋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면접의 케이스예요. 경험을 해보니까는. 그래서 면접 협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발견을 하고 취업 고민 이전에 사실 모든 고민들 때문에라도 일단은 이거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취업에 일단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기타 다른 자기 삶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 하나부터 쭉 봤고 고민들이 어떤 게 있느냐, 고민의 핵심에 내가 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론을 살펴봤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떤 거 살지 결정하는 걸 쭉 봤어요.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이력서와 면접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죠.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첫 시간 강의를 마무리를 좀 짓겠고요. 지금까지 쭉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던 고영혁이었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5분 정도가 초과가 됐는데 괜찮으시면 5분 정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편하게 말씀 오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제가 질문하신 거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텔링이 담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으려면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준비는 자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랑 자기가 지원할 곳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 두 개예요. 글을 많이 써보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스토리라는 거는 주제가 있어야 되고 주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어떤 논거나 근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토리라는 거는. 그리고 모든 스토리는 또 주인공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 스토리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서에서 어필하는 스토리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면접관이라는 걸 염두에 뒀을 때 어떤 스토리를 어필해야 되냐면은 당신네 이런 회사지 않느냐, 당신네 이런 회사니까 이런 인재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그런 인재다.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를 파악한 걸 토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얘는 우리 회사에서 원했던 그런 인재가 맞네 생각을 만들게 쓰는 거죠. 대놓고 당신은 A라는 원했는데 나는 A입니다 라고 말을 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고요. 예. 그 A라는 거에 어떤 기본 속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아까 파악을 했으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써 나가면서 나는 A라고 말을 안 해도 A라는 거를 느낌이 올 수 있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신의 원하는 사람이 난데 게다가 나는 당신네 회사를 살펴봤더니 이러니까 난 정말 가고 싶다. 가서 당신네들이 원하는 게 앞으로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걸 열심히 만들고 싶다. 예.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뽑으려는 사람은 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얘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얘가 우리 조직이나 우리 회사의 가치관에 얼마나 궁합이 맞는지, 얘가 얼마나 진실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예. 물론 글을 되게 잘 쓰면 간혹 경험해 봤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글로는 멋들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면접해보면 좀 드러나요. 예. 하지만 어쨌든 이력서에서도 일단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흐름을 생각하고 스토리를 쓰셔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자기 자신과 내가 지원하려는 곳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거가 제일 필요하고요. 예.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은 앞에 서 있는 강사를 하는 사람도 10년이 걸렸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어떡하냐라는 이슈인 건데 저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런 강의 같은 건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러니까 속된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상태로 몸으로 겪으면서 배운 거죠. 그걸 똑같이 배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10년에 걸쳐서 딴 걸 배운 게 아니라 아까의 그 방법론을 배운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1시간 반에 엑기스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방법론을 아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10년까지는 안 걸리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는 9년쯤 됐을 때 마지막 방법을 이제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정리해 놨으면은 만약에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작업을 하신다면은 한 1년 반에서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고요. 근데 한 6개월이면 됩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 제대로 고민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40, 50대에도 부지기수예요. 진짜로. 경험해 보면. 여기 앉아있는 과반수가 되시는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맨 땅에서 혼자 막 고민하고 머리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제 또래 애들, 저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동기나 대학교 동기들 보면은 뭐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탑 최상위권 대학의 교수들도 있고 뭐 그런데, 뒤떨어진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를 충분히 알았고 거기에 맞게 일하고 돈 벌고 즐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늦었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막 더 속성을 하고 유학 빨리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지금 위치에 있어도 저는 돌아왔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런 방법론을 스스로 알고 거기에 맞는 일을 택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늦었다는 생각이 이제 안 든다고 자부를 하는 거죠. 네. 한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제 블로그나 이메일이나 혹은 뭐 이렇게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편하게 항상 말씀 나누고 하니까는 이런 거 보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 같이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